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파동매매 기초와 보조지표 특강이란 주제로 오늘 이제 제가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동매매에서는요. 이런 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했고요. 요것도 지금 올라가 있죠, 영상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쭉쭉 이런 순서로 지난번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패턴 공부에 대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했었던 패턴인 공부들은 우리가 틈틈이 이제 리딩을 하면서, 실시간 리딩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뭐, 플랫형이라든가, 지그재그형, 뭐, 조정파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쐐기 형태의 충격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삼각쐐기형이 있고, 뭐, 미달형이 있고, 이런 선도쐐기형이 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틈틈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우고 나서, 이제 실전적인 부분을 또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 리딩을 하면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계속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제가 약간 오늘 좀 텐션이 조금 낮네요.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자, 먼저 일목균형표란, 일단 개념적인 부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다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알고만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막 100%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시고 그냥 한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개념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만약에 우리가 실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또 이제 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일목균형표가 일단 개념적인 부분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술적 분석 방법에 차트 분석법 중 하나이다 나와 있고요. 일목산이라고 필명을 가진 가즈오 야마이토.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이제 지표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기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8년 정도 주식시장을 잘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경제 관련된 서적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연구를 좀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책으로 썼어요. 7권 정도가 됩니다. 네, 7권의 책 분량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의 뭐 논문 수준입니다.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내용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의한 이 지금 일목균형표인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스팬이 유명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목균형표의 그 구름대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구름대. 이게 바로 선행 스팬 1, 2를 이제 겹쳐 놓은 거죠.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 이게 1하고 2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름대가 생길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구름대만 보고 일목균형표다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사실 뭐 선행 스팬 말고도 후행 스팬도 있고, 뭐 전환선과 기준선,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래 일목균형표인데, 이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스팬이죠. 네, 구름대. 어쨌건 뭐 이런 지금 일목균형표인데요. 자, 특징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무너진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표다라고 나와 있죠.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추측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중시한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가 다른 지표들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시간론이거든요. 일목균형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가격론, 파동론, 시간론 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이 중에 가장 특이한 부분은 바로 시간론이고 이게 바로 또 일목균형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그런 이제 지표입니다.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에서 이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무너지는 지점은 전환점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합니다. 전환점. 균형이 무너지는 지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과 균형. 균형이 무너지는 방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란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항상 균형점을 향해 간다는 기본 전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파악을 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균형점이 이제 그러니까 균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균형점이 이제 뭐 패턴이 바뀐다라거나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파동의 패턴이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어떠한 기본 전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시간론도 우리가 대입을 하고 파동론도 대입을 하고 거기에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아니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론을 우리가 또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기존의 파동이론이 엘리어트 등의 이론과는 달리 시간론 개념을 종속 개념이 아닌 결정적 요인의 개념으로 삼아 연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시간론.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시간론과 균형점. 이 두 가지. 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간론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를 했지만 이 시간론 개념과 가격 결정론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풀어내지를 못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엘리어트도 마찬가지죠. 엘리어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원래 지금 갖고 있었던 파동이론과의 어떤 결합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의를 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 개념이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 거냐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도 그지? 언제 어디서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항상 뭐 이거는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사람도 뭐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제시가 됐으면 지금은 또 개념이 또 달라졌을 수 있겠죠. 모두 다 그때 산다면 사실 그게 그냥 완전한 완벽한 타점이 또 되지가 않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지점은 그게 진짜 지점이 아닌 거죠. 항상 예상치 못한 지점에 항상 이게 좀 파고드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뭐 형님들 같은 경우 당연히 그러겠지, 그지? 모두 다 그 시점에 산다면 나는 당연히 그 시점을 이제 갖고 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뭐 평생 우리가 뭐 숙제와 같은 그런 요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약간 정의하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 연구 이론의 세 가지 핵심 이론 요인이라고 보는데 가격론과 파동론과 시간론. 네. 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볼 겁니다. 예, 요 세 가지 정도는 메모를 해두셔도 좋겠죠. 가격론과 파동론과 시간론. 자, 가봅시다. 자, 일단 가격론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가격론이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은 각자가 알아서 정의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말이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격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눌림목이 이 정도 돼 있다. 그래서 뭐 눌림목만큼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면 기존의 N파동, 요걸 이제 N이라고 하는데 요만큼을 N이라고 하거든요. N만큼을 고점에서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이 N에서의 눌림을 빼고 이걸 P라고 하는데 N-P만큼 또 올라가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 지금 눌림목 끝자락에서부터 또 N만큼 올라가는 게 있고 막 이렇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뭐 가격 결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 가격 결정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두 가지 여러분들. 피보나치 황금 비율. 피보나치를 이용한 부분 그리고 하모니 패턴.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피보나치는 어느 정도는 대강의 개념을 좀 잡았었고 하모니 패턴 경우도 거의 뭐 비슷한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N하고 P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선물 틱봉에서 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지수나 어떤 우량주들. 네, 어쨌건 뭐 가격론 이것도 이따가 좀 알아볼 겁니다. 좀 자세하게 그냥 개념만 이렇게 얼마만큼 가격 결정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동론. 자, 파동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세 형성의 과정이 파동을 형성을 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어렵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이어갔던 어떤 파동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세가 모호하다면 판단을 단순화하라. 앞서 어떠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 패턴도 그 이어지는 패턴 안에서 그 다음 파동도 그 전에 이어졌던 패턴 안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패턴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N자형, Y자형, P자형, S자형. N자형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579의 엘리어트 파동과 유사한 일반적인 발산 파동입니다. 엘리어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A, B, C. 요게 이제 엘리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5입니다. 5파동. 근데 여기에서 5가 아니라 한 번 더 갈 수 있죠. 소사이클 한 번 돌고 1, 2, 3, 4, 5, A, B, C 한 번 더 갈 수도 있죠. 여기서 579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5죠. 5, 6, 7, 8, 9. 여기까지가 9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를 정리를 했어요. 9. 이 라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동의 완성이라는 얘기죠. 5, 7, 9. 이만큼. 이 사람하고 저 엘리어트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엘리어트의 기본 파동과 비슷한 이런 이제 발산형의 패턴이 N자형 패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N자형은 그냥 요 정도, 요런 내용이구나, 요런 모양이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Y자는 뭡니까? 고점과 저점이 좁아지는 수렴 형태, 혹은 정반대 확장 삼각형 형태, 추세 쉼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Y자 형태, 혹은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쪽 오른쪽의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라면 수렴하는 모습이 될 테고요. 그죠? 반대의 경우가 이제 문제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반대의 경우의 Y자 형태 발산 패턴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막 하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갔다가 막 이렇게 가죠. 미친년 마냥 막 널뛰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장 제가 수급이 가장 불안정한 형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사실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수급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급의 불안정. 그래서 이런 형태는 가장 제가 거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조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다가 그냥 언젠가 변화가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불안정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불안정한 상태니까 언제 변화할지를 모른다니. 가다가 말고 해서 바로 발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바로 가지 않고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쭉 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언제 변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수급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뭐 이런 Y자 형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P자 형태는 뭡니까? P자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쐐기 형태의 수렴.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P죠. 그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옆으로 누우면은, 아래로 그냥, 반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래로 누워있는 형태의 P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수렴입니다. 네, 발산 후 수렴하면서 상방하고 하방에서 수렴한 형태. 보통 Y자 형태는 수렴의 형태를 Y자 형태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요거는 무시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Y자 형태라고 부르는 건 바로 요겁니다. 네, 이렇게 확장 삼각형 형태.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는 보통 P자 형태가 되죠. 그냥 아니면 그냥 수렴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P자 형태라고 뭐 굳이라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수렴권에 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의한 이 파동 패턴이에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의한 패턴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S자 형태는 뭐냐면은 이걸 일명 러닝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러닝 커렉션. N자 형태의 발산의 형태에서 눌림목 조정 구간의 저점 혹은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며 발산이 이어진 형태, 러닝 커렉션이라고 하죠. 파동의 숫자로 치지 않는다. 결국에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N자 형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올라갔다가 저점이 내려왔지만, 그 다음 고점이 이렇게 갔다가, 이 저점을 건들지 않는 거죠. 여기를. 건들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제 러닝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계속 연장이, 그러니까 엘리어트로 치면 파동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동의 연장. 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엘리어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의 연장, 연장 패턴이구나. 연장이 일어나는 걸 그냥 S 형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동론은 이렇게 그래서 앞서서 여기, 그러니까 패턴을 이걸 왜 공부하냐면, 예를 들어서 N자 형태 패턴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형태에서 만약에 이 정도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만약에 여기라고 치자고, 여기라고 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야.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서 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거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패턴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는 거를 이 파동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동의 시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세 형성의 과정, 앞서서의 과정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가능성. 그러니까 모든 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패턴이 이 지금 일정한 패턴 안에서 N자형이라면 N자형 패턴이 이어질 테고, Y자 형태라면 당연히 뭐가 이어지겠어요? Y자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언젠가는 변화하겠죠. 평생 그러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Y자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갔다가 왔어요.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다음에 예상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저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갈 가능성이,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을 노려가는 거지. P자 형태도 마찬가지. P자 형태라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돼, 이런 P자 형태다. 올라와서 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럼 그 다음에 패턴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점이라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겠어요? 여기서 어차피 위 아니면 아래니까 난 찍겠다. 눈 감고 찍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틈새를 노려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S자 형태면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파동이 강하다면 막 강하게 올라가고 여기서 갑자기 나는 뜬금없이 여기서 그냥 매도 들어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어지는 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파동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뭐 수평 매물대나 뭐 맥점에 뭐 저항대가 있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그냥 파동이 이어진 어떤 뭐 중간 지점의 어떤 애매한 지점이라면 충분히 파동이 더 패턴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파동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제가 지난번보다 많이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 빼고 막 했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자, 집중들 하시고. 자, 다음 거. 자, 이제 가격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가격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결정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거를 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알고 계시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N자형 패턴에서의 파동의 이어짐을 가정을 합니다. 이 가격 결정론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자 형태 패턴이라고 쳐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걸 어디까지 눌릴 거냐, 이 부분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Y자 형태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흔들리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걸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걸 예측하지는 못해요. 다만 N자 형태 패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엘리어트 파동이랑 기본 파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런 파동에서 만약에 이게 1파동이라고 쳐요. 이거 첫 번째 N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이만큼을 첫 번째 N에서 눌림을 줬어요. 눌림을 P라고 하거든요. 눌림 P다. 그럼 P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요 과정이라고 봐요. 만약에 딱 이 지점에서 봤다. 여기서 과연 이 고점을 만약에 뚫는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만큼을 예측하는 게 바로 가격 결정론입니다. 이 파동. 이만큼을 예측하는 게 바로 가격 결정론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N 계산법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고요. 요걸 봅시다. 일목산인이 정의한 N 계산법. 눌림목에서 처음 상승한 N만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항상 다 다른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처음 상승한 N만큼 상당히 강한 파동이겠지? 정상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한 정상. 이걸 뭐냐 하면은 눌림목에서 처음 상승한 N만큼이라는 거는
자, n. 그 다음에 눌림목 p. 그 다음에 n이 처음에 n과 똑같은 길이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수라면 이만큼 눌림목이 예를 들면 0.618이다. 이 피보나치 같은 거 대입을 해가지고 0.618이다. 아니면 0.5다. 이러면은 앞선 파동의 1.5만큼 혹은 뭐 우리가 막 계산을 하잖아요. 뭐 2.0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게 피보나치 계산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얼추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정상적인 상승 파동을 탈 때 이런 파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다가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 그 다음에 갔다가 여기서는 만약에 똑같은 길이로 간다. 상당히 그냥 정상적인 상승 파동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V 계산법. V 계산값은 이제 고점에서 눌림목의 V만큼 이런 경우죠. 올라갔다가 눌림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눌림목과 그 다음 눌림목이 이만큼에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이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이랑 이것도 같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눌림목하고 고점에서부터 똑같은 길이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등변입니다. 다 등변. 요 세 개를 이렇게 이으면 정삼각형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V 계산값. 이 계산값은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일 강해요, 이게. 굉장히 강하다. 고점에서 n만큼 갔다가 눌림이 얼만큼 나오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약할 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계산값으로 계산하는 시점에 이렇게 갔다 눌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에서 눌림이 많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눌림이 또 많아.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존나 그러니까 막 야금야금 올라가는 겁니다. 쥐파 먹듯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럴 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지? 이러다가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물론 상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를 추격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 정도의 틈새를 먹는 상황이 아니라면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n-p 계산법. 눌림목의 시작점과 눌림목의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눌림목만큼 B만큼 바로 이만큼이죠. 그죠? 잠깐만요. 이게 헷갈린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n계산값에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그죠? 저도 헷갈리네요. 고점에서 n만큼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지.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고. 다시 n-p 값. 요거를 볼게요. 요거.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고점에서 상승을 한다. 이게 이제 약한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어떤 경우냐면 눌림목이 존나 많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는 얼마만큼이에요? 이게 n이잖아요. 이게 n이고 이게 p란 말이죠. n-p는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올라가는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와서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가 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 파동도. 요만큼이 있다면 또 요만큼이 올라가는 거죠. 요만큼 이렇게.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n-p 값이 보통은 눌림이 많고 상당히 파동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로 추격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n-p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경우가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요?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럴 때.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사이가 목표치, 진폭의 범주를 판단한다. 이걸 우리가 그럼 대체 왜 배우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가 진폭의 최고점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n계산값.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왔어요. 이 정도 왔다고 치자, 그냥. 절반 정도. 여기서 이제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다음부터 이게 고점이 살짝 뚫렸다고 치자고. 이게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여기서 매수를 추격을 들어가면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혹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약간 뭐 단기 추세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기 차트에서는 매도장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나는 매도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경우라면 어디에서 매도점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할 때 이런 게 쓰입니다.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사이가 목표치 진폭의 범주를 판단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결국에는 이 안에서 논다는 얘기지. 이 안에서. 결국 이 안에서 논다는 얘기야. 이 네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네 가지에서 가장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매도를 만약에 기다린다면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겠지. 사실은. 만약에 매수를 추격을 들어간다면 가장 낮은 점. 아예 그래도 추세가 좀 강한데 가장 낮은 점은 아닐 거면 두 번째 점. 이런 선에서 우리가 한번 청산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눌림목에서 처음 상승한 N만큼. 그럼 얼마만큼입니까? N이 요 정도니까 눌림목에서 얼추 그냥 그려볼게요. 얼추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야. 여기가 A. V 계산법. 고점에서 눌림목의 V만큼. V가 지금 요 정도잖아요. 그지? 비슷하네요. B도 한 요 정도 되겠다. 조금 낮아서 B. E 계산값. 고점에서 N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간다 치면은 쭈쭈쭈쭈쭈 좀 더 올라가겠지. 이 정도 올라가겠지. 여기가 C예요. 그 다음에 D는 어디야? 눌림목의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그러면 차이가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요만큼. 여기가 또 D. 이거는 뭐 차트가 너무 제가 좀 정직하게 그려가지고 비슷하긴 하네. 근데 어쨌건 이만큼이란 말이지. 결국 이만큼 안에서 논다는 얘기야. 여기서 파동이 한번 꺾인다는 얘기. 꺾인다기보다는 어떠한 저항을 맞는다는 얘기죠. 그지?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었던 S형차 패턴처럼 러닝 커렉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쨌건 얘가 걸려주는 라인이 이 안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 B선, A선 만약에 매수 추격을 들어간다면 여기서 들어갔다면 요만큼은 노려갈 수 있겠죠. 요만큼은. 매도를 들어간다면 이쯤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되겠죠. 여기서 매도 들어갈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의 진폭의 우리가 범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파동이 어디 라인 안에서 놀 거냐. 이 라인일 거다. 이 라인일 거다. 이 안에서. 이만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파동론, 이 가격 결정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눌림이 예를 들면 이 정도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응용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아까 이 정도 잘 왔다고 치자고요. 한 C 정도에 눌렸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뭐 졸라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올라간다. 근데 파동이 지금 보니까 엘리어트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지금 한 3, 여기가 지금 1파동인 것 같고 여기가 3파동인 것 같아. 1, 2, 3, 4, 5가 갈 것 같은데 물론 1, 4가 겹치면 엘리어트가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 정도 말고 얘를 잘못 들었다. 엘리어트라고 보자.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왔다고 쳐요. 여기에서 이제 5파동째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갈 거냐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보통은 가장 낮은 게 이거잖아요. 고점에서 눌림목만큼. 아니면은 뭐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이런 거.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16,000이다. 얘가 16,000 뭐 30이다. 최소 30에서 한 35 정도.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여기가 16,000 뭐 60이다. 그러면은 30이나 40 정도, 35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를 청산을 걸어 놓으면은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마지막 5파동에서 눌림이 나올 것 같아. 이게 135잖아요. 오면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눌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한번 꺾일 수도 있겠고, 얘가 수평 매물대 예를 들면 뭐 종가선이다. 아니면 뭐 시가선이다. 아니면 수평 매물대가 이전에 뭐 전날에 엄청나게 많은 뭐 수평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괜찮죠. 기다려서 나는 한 10포인트만 먹어줄 거야. 50이나 아니면 뭐 15포인트만 먹어줄 거야. 뭐 45까지만. 이런 대응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한 거죠. 꼭 여기에 첫 번째 3파동째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올라갔을 때. 너무나 파동이 강하면서 S형차 패턴으로 러닝 커렉션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파동만 아니라면 이런 대응이 또 가능할 수 있겠지. 정상적으로 건강한 눌림을 계속적으로 주는 장이라면 이런 대응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정상적인 파동을 가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와 조정가 모든 가격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일목산인의 맥점이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릴 겁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동론, 가격 결정론, 파동 공부, 패턴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는 지점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일목산인 연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파동들을 막 그리면서 어느 정도의 파동의 진폭의 예상치를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 정도 갈 것 같아. 이만큼 안에서 놀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만약에 갔다가 이렇게 눌렸어. 그 다음 파동이 한 이 정도 갔다가 여기서 한 이 정도 안에서 놀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가 여기가 균형점이 깨지는 지점이다. 예를 들면 이걸 예측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그지? 여기서 뭔가 패턴이 변화할 것 같아. 여기서 예를 들면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뭐 P자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Y자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N자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뭐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주고 이런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항상 우리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일목산인 연구의 핵심입니다. 뭘 이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가격 결정론과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가격 결정론이라면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패턴 공부를 한 게 파동론이고 그 다음에 시간론을 가지고 이런 균형점 혹은 전환점을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일목균형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시간론이 들어가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말이 없어. 자, 시간론 가보자. 자, 기본 수치가 나와 있고 대등 수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시간론은 뭐냐면은 일단 좀 전에 제가 개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론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전환점과 이 균형점을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시간론의 가장 이제 목표가 될 텐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수치, 그 다음에 대등 수치. 그러니까 결국에 언제 변화할 거냐를 보는 게 바로 이 시간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변화할 거냐?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얻게 된 절대적인 마법의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는 어떠한 그 노가다 통계를 통해서 이제 산출해낸 넘버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제 산출을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쌀푸대를 엄청 쌓았다라고 해요. 쌀푸대를 엄청 쌓아가지고 막 그 양곡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수입했었던 그 양곡이 있는데 양곡을 막 이렇게 막 쌓아요. 막 쌓아가지고 막 쌓아.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쌀이 있구만 나쁜 쌀이 있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좋은 쌀 와중에서 나쁜 쌀이 일어날 만한 어떤 확률적인 넘버. 어디에서 몇 번째에서 가장 안 좋은 쌀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걸 막 통계를 한 겁니다. 막 몇천 푸대 막 몇만 푸대를 막 쌓으면서. 보통 보니까 7번째, 9번째, 17번째, 26번째, 30 등등등 이런 쪽에서 안 좋은 쌀이 많이 나오더라. 그냥 경험적인 통계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뭐 과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해낸 건 아니고 그냥 노가다를 한 거예요. 쌀도 있고 뭐 다다미를 쌓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다다미를 쌓아가지고 뭐 다다미 중에 뭐 조금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잘 쌓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삐쭉 이렇게 나오는 이럴 확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통계를 낸 거죠. 그냥 경험적으로. 요거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 넘버들 보시면 9, 17, 26, 33 여러분들 익숙한 넘버가 나오죠. 이 일목균형표의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이제 차트에다가 딱 넣으시면은 이제 9와 26이 나오죠. 네, 9와 26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지금 기본 넘버 중에서 요걸 하나 채택을 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 넘버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17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41을 넣어도 돼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이 수치를 일일이 하는 건 되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9, 26을 이용을 하시면서 뭐 틱수를 변화를 시킨다라던가 분봉이면 뭐 분을 변화를 시킨다라던가 이러면서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일목균형표에 맞추는 맞는 그 틱이나 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그 보면은 그 종목들도 보면은 뭐 수급이 많을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어쩔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자근자근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변화가 잘 안 나오는 시기에서는 굉장히 이게 길어진다고. 그럴 때는 좀 큰 틱으로 보면 되지. 그제? 큰 틱으로. 근데 변화가 엄청 많아. 막 수급도 엄청 많고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틱으로 봐주면 되죠. 그때 그걸 다 맞춰가지고 막 이런 숫자들을 대입해 보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저는 틱을 그냥 조정하거나 뭐 분을 조정을 하거나 그냥 기본 수치를 보세요. 그냥 기본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29, 26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대등 수치의 개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게 이런 수치에 어떠한 넘버가 있는데, 이 기본 수치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대등 수치에서도 나오는데, 이걸 보자고. 대등 수치 보면 과거에 거쳤던 과정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의 시간 대등.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기본 수치들의 날짜 이후 시세가 변화하거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뭐 선행스펙 1도 후행스펙 26일 전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모토가 되는 개념이다. 그죠? 이 두 가지가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한 9 정도 움직였다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9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N자형 패턴이겠죠, 그지? 패턴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패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갔다가 갑자기 P자 형태가 됐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것도 어느 정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 패턴의 길이만큼.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이. 이게 바로 대등 수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제가 실시간 리딩을 할 때 보통 뭐라고 해요? 수렴이 길면 발산도 길다 짧다. 발산도 길다. 바로 이 얘기가 이 개념입니다. 대등수치의 개념. 수렴이 길면 발산의 형태도 길어요. 예를 들면은 옆으로 쭉 누워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쳐요. 수렴이 너무 길었어. 막 이렇게 길었어. 길다가 결국에 여기가 완벽한 변화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변화를 나오려다가 많은 구간 말고 이건 뭐 그냥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여기서 발산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가면서 결국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분봉과 틱봉을 좀 구분을 또 하셔야 돼요. 사실은 분봉과 틱봉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틱봉으로 선물해서 많이 보죠.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거의 다 틱봉인데 물론 분봉도 보긴 합니다만은 보통 60분봉이나 15분봉 정도만 보거든요. 뭐 짧은 봉들은 잘 안 봐요. 제가 뭐 5분봉 대응이라든가 뭐 1분봉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이게 중기 차트만 좀 확인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틱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막 이렇게 엄청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틱봉으로 봤을 땐 길이가 거의 비슷해. 근데 시간적으로도 이게 100% 같습니까? 항상 같지가 않죠. 이 시간적으로는 항상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게 뭐 한 10분 만에 올라온 걸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게 누워가는 과정이 1시간이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아니면 2시간이 될 수도 있죠. 이 항생장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생장이 오전장에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움직였다가 오후장에서는 이렇게 막 누워가는데 오전장에서는 이걸 1시간 만에 움직였는데 오후장에서는 이걸 5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틱봉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시간. 만약에 똑같이 내가 1시간을 끊고 싶었어. 그러면은 이게 1시간인데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1시간의 변화점이 또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이게 5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틱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 변화의 길이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 시간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틱봉으로 봤을 때 약간 변화의 어떤 우리가 패턴의 변화점들을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함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대등수치 개념이 시간적으로 5분 아니면 10분 이런 식으로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선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수급이 변화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뭐 개장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지표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위원회 뭐 어떠한 뭐 누구의 연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뭐 이벤트가 있다라든가 뭐 금리 결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뭔가를 항상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만약에 이걸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거를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틱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 자체도 이게 뭐 시간적으로 이게 뭐 1시간이든
이거를 똑같은 걸 5시간에 만들었던 거냐. 어쨌거나 이거 5시간의 수급과 1시간의 수급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함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행스팬 1, 2와 선행스팬을 26일 전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모토가 되는 개념이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기본 수치 개념에서 26. 글쎄요, 26이 가장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본 수치가 26과 9가 되어 있는 걸 보면 52도 되어 있는데 52는 그냥 26에 그냥 2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6에 2배. 26 곱하기 해서 이제 52가 된 거고. 그래서 26하고 9가 결국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도 뭐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226이 1순환이다.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여기 이 사람의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까지는 뭐 저건 요 정도는 9와 26, 33, 42, 65, 76 이런 숫자들 많이 있는데 뭐 저도 옛날에 막 틱봉에다가 틱을 막 이거 다 대입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0이랑 33은 저도 많이 쓰거든요. 33, 42. 76도 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는 써요. 세 가지. 나머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226이라든가 676은 잘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36하고 40이랑 76은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의 중심선이 42 기하평균선을 제가 보거든요. 42 기하평균선. 저번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탐난다고 했었던 중심선이 있는데 노랑파랑이 바로 이 40의 기하평균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예. 이것도 잘 보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홀. 자, 이제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좀 실전적인 부분에 실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많이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네. 요 개념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격론은 가격 결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가격론은 곧 가격 결정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죠. 가격 결정론에 대해서 네 가지. 어디까지 갈 것 같냐?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동론이라는 건 패턴 공부입니다. 결국엔 패턴 공부예요. 파동론이라는 거는 패턴 공부. 그리고 그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일 거다. 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시간론은 기본 수치의 개념과 대등 수치의 개념을 합쳐서 어딘가의 전환점 혹은 균형점, 변화가 나오는, 이 패턴이 변화하는 이 지점을 만약에 앞서서 나왔던 이 기본 수치의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등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환점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나올 전환점을 예측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또 전환점, 이걸 예측하는 게 바로 이 시간론입니다. 이 지점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앞서도 뭔가 변화가 있겠죠. 여기가 파동의 시작이니까 이 앞에서 이어졌던 어떤 파동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떨어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변곡이 됐던 점이 이전에 만약에 파동이 만약에 이게 26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26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6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시간론이. 근데 이게 뭐 평생 이렇게 똑같이 가면은 얼마나 차트가 쉽겠어요. 그지? 항상 이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또 변화가 나오는데 어쨌건 뭐 확률상 봤을 때 그 다음 파동이 요 26 뒤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확률적으로 높겠구나 라는 지점을 바로 예측하는 게 이 시간론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파동론과 가격 결정론과 그리고 시간론하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네. 지난번보다는 좀 확실히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하시고요. 유튜브에 당연히 올릴 겁니다. 네. 자, 벌써 43분이 지나갔죠? 이거 봐.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목균형표의 구성요소,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전환선, 이거는 좀 메모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이제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전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보아야 되는 내용인데, 자,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그냥 2로 나눈 선이죠. 9, 뭐예요? 아까 우리 봤던,
9, 17, 26 나왔었던 기본 수치 중에 숫자 중에 하나죠. 9, 26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2, 뭐 33 나오는데 42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76 나오고 그 중에 이제 9 나오죠. 왜 9인지 이제 알겠지. 별 이유 없습니다만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그지? 그 다음에 26 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또 2로 나눈 게 바로 기준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게 이제 단기 이평선이 되겠고 중기선이 되겠죠. 이게 중기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평선은 아니고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눈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평선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9일 이평선하고 전환선하고 다른 게 뭐예요? 9일 이평선은 예를 들면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갔어. 그럼 이평선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전환선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평선의 중간 지점보다 훨씬 높겠지. 이게 이렇게 중간 지점 바로 여기니까 이평선이 밑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전환선이 지금 여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더 변화에 좀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일 이평선하고 전환선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전환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준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주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좀 우리가 이따가 일목을 보시면은 약간 딱딱딱 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계속 그리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꺾이지 않아요. 이평선은. 근데 전환선이나 기준선은 최저가와 최고가를 그냥 이로 나눈 선이 갔다가 막 이렇게 누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어쩌면 이건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선행 스팬 1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구름대 일목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구름대잖아요. 이렇게 구름대가 넓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이렇게 막 이어지는데 이 구름대에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올라가고 있다면 이게 선행 스팬 1이 되겠고 이건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정의를 하는 선입니다. 선행 스팬 1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가는 경우라면 위쪽에 있는 선이 될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서 전환선과 기준선에 더해서 그냥 2로 나눈 선이죠. 그냥 2로 나눈 겁니다. 전환선이 여기 있고 기준선이 여기 있다면 이 중간쯤이 되겠지, 그지? 이 중간쯤. 여기가 그냥 선행 스팬 1이 되겠죠, 이게. 선행 스팬 1.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는 50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눈 겁니다. 아까 기준선이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만약에 기준선이라면 50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이제 나눈 거니까 선행 스팬 2는 요 기준선보다는 좀 아래 천천히 올라오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전환선이고 얘가 기준선이라면 선행 스팬 1은 여기고 2는 여기에요. 구름대는 어디에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에 이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만 그냥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 스팬 1과 2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도형을 구름대라고 하는데 전환선이 위에 있는 구름을 양운, 반대의 경우에는 우문이라고 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예시가 전환점이 위에 있으니까 전환점, 기준선이 아래에 있고 선행 스팬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구름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환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양운이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구름대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환선이 여기 있고 구름대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네. 일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금 요 주황색이 이제 양운인 것이고 요 파란색이 이제 음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좀 실전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요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여기죠. 기본 활용 방법. 이따가 이제 실전적으로도 적용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기준선과 전환선의 활용. 자, 매수를 들어가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하면 매수가 유리하다. 에?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환선이 당연히 위에 있잖아요. 에? 일단 알고 계세요. 매도는 뭐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기준성, 이거 이따 나중에 실전에서 할 거예요. 막상 실전으로 보면 이거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걸 활용을 잘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과 후행 스팬 활용. 강세 국면으로 전환한다. 기준선이 상승 추세일 때,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했을 때. 자, 이거는 뭐냐면 후행 스팬은 말 그대로 주가를 26일 뒤로 보낸 겁니다. 26일 뒤로. 그냥 단순하게 26일 뒤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이 후행 스팬이,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선이 상승 추세일 때, 예를 들면, 기준선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 전환선도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전환선. 기준선. 당연히 뭐 구름대는 양운이겠죠? 양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야. 이렇게. 이게 현재 주가예요. 현재 주가. 후행 스팬은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전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막 되고 있다가 여기서 주가가 여기가.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 후행 스팬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상방, 양운. 이런 시점이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주가와 선행 스팬의 활용. 강세 국면으로 전환. 주가가 선행 스팬 사이에 구름층을 상향. 이건 쉽죠, 그죠? 주가가 선행 스팬 사이에 구름층을 상향 돌파. 구름층의 두께가 지지 또는 저항의 강도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신 부분이에요. 예, 구름대만 보시면은 그냥 일목균형표라고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은 지지가 당연히 강할 것이고, 반대로 저항도 이제 강할 것이고, 이걸 만약에 구름대를 힘차게 돌파를 하면 당연히 상방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 네. 자, 그 다음에 대세 상승, 구름대의 지지 역할, 대세 하락, 구름대의 저항 역할. 이것도 뭐 쉬운 얘기죠. 구름층의 두께가 지지 또는 저항의 강도라고 볼 수 있다. 네. 요 밑에 두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뭐, 요것도 뭐 당연한 얘기. 근데 요게 이제 힘드실 거예요, 요게. 후행 스팬이 상향 돌파했을 때, 기준선이 상승 추세일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파워풀한 활용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요거 좀 이따 볼 거고요. 네. 메모들 해주시고. 자, 여기 나옵니다. 일목균형표의 심화 활용 방법. 시간론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가 일치되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수치만큼의 미래에서 추세가 변환될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구름층의 두께 당연히 중요하죠. 네, 두께도 중요한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26이야. 26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 여기도 26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꺾인다. 하방으로 꺾였어. 이게 얼마만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26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행 스팬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후행 스팬을. 26은 이제 일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치니까 요거에 맞춰서 틱을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남들이 무시하는 후행 스팬의 파워풀한 활용법이 숨겨 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상승 추세에서는 추세가 연장이 되고,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짧게. 기준선과 전환선,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첫 번째,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하면 매수가 유리하다. 전환선이 무조건 기준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기울기는 뭐 플러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방 돌파할 때, 주가 상방 돌파.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만약에 이 대등 수치의 개념이 앞선 기본 수치의 개념만큼 똑같은 길이를 보여줄 때, 그 다음에 변화점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죠. 그지? 요거까지 플러스 알파지. 세 번째, 당연히 뭐 구름층 사이를 만약에 이게 상향 돌파까지 했다. 구름층 여기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구름층 돌파. 네 번째는 뭐 당연히 뭐 대세 상승은 구름대니까 양운일 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올라간다 치면 양운일 때.
다시 한번. 첫 번째, 전환선과 기준선이 플러스이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준선이 상승 추세 후행 스팬이 전에 주가를 돌파했을 때, 후행 스팬. 쭉.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 번째, 구름층을 만약에 또 구름층까지 돌파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당연히 뭐 양운일 거예요. 양운. 이게 올라가는 상황.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해보세요. 자, 쉽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플러스이면서 전환선이 당연히 위에 있을 때,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방 돌파했을 때, 세 번째 구름대를 상방 돌파했을 때, 네 번째 양운일 때. 어떻게 보면 양운이 뭐 당연한 얘기죠. 양운은, 그지? 근데 이게 의문일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문일 때는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요 네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보자고. 자, 이거 지금 횡보 후의 캔들의 추세입니다. 이거가 보시면, 자, 후행 스팬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후행 스팬이고요. 이제 좀 복잡하죠. 이걸 제가 선을 좀 진하게 해놨기 때문에 적어드릴게요. 전환선이 빨간색입니다. 전환 빨간색. 그 다음에 기준선이 회색입니다.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보라색입니다. 후보, 전빨 기회, 후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전빨 기회 후보. 자, 여기 한번 지금 양운일 때만 볼까요? 양운일 때, 여기는 뭐 너무 짧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여기. 자, 추세를 잘 타고 있는 구간은 여기죠. 주가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얘 변화점이 어딥니까? 변화점.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변화점이죠. 균형점 혹은 변화점이 바로 여기에요. 자, 변화점을 한번 걸쳤는데 이 변화점을 완벽하게 지금 변화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걸 뭐 예측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들어갈 거냐? 잘 봐봐요. 여기가 지금 자, 전환선과 기준선. 전환선은 빨간색이라고 했죠. 여기부터는 지금 이 구간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방이 그러니까 완벽한 정배열이 되는 구간입니다. 정배열이 되면서 기울기 플러스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죠. 일단 여기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지?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방 돌파하는 구간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 보라색 있잖아요. 이게 주가를 상방 돌파해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또 어디 있어요? 이 구간도 있긴 있네요. 그지? 근데 요때는 지금 의문이 아니야. 양운이 아니잖아. 그지? 이게 후행 스팬이 여기라면 이 다음부터 26일 뒤면 보통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가 됩니다. 26일 뒤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란 말이야. 후행 스팬은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후행 스팬은 주가를 말 그대로 뒤로 그냥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행 스팬이 여기라면 바로 여기겠지. 여기겠네. 여기. 그지? 여기. 저기가 아니라 후행 스팬 여기라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주가를 그대로 그냥 26일 뒤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구간을 잡을 수 있겠느냐. 자, 후행 스팬이 일단 여기 돌파가 됐잖아요. 이 구간이 일단 두 번째 또 합격. 그 다음에 구름대를 상방 돌파했습니까? 합격. 양운입니까? 합격. 여기서 들어가면 되죠. 여기가 바로 매수 지점이란 얘기야.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충족을 하죠. 이게 지금 S&P 차트인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변화점은 여기인데 이 변화점을 완벽하게 못 잡았어도 이 구간에서 일목을 봤을 때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시켜주죠. 이런 구간이 바로 매수 지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 네 가지 일목 하나만 보시고 계시면서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그 구간만 잡아줘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이거는 이제 계단식 하락.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일련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편.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 선행 스팬이라는 게,
보통 이제 26일 앞에를 보여주거든요. 자, 이걸 한번 실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만큼이 나와 있죠. 이렇게. 26일만큼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잠깐만요. 이만큼이 26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 지금 수행 스팬은 제가,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추가를 안 한 거거든요. 만약에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두고. 자, 후행 스팬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후행 스팬은 아까 봤듯이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6일 뒤까지밖에 안 보여요,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그지? 선행 스팬은 여기서부터 앞에 26일이 보여지고. 그죠? 지금 이게 S&P 오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후행 스팬이 이렇게 지금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잖아요. 그지? 이거는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겠지. 이게 지금 후행 스팬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주는 이 주가를 하방 돌파를 했어요. 그죠? 요때가 아마 지금 요때일 겁니다. S&P. 요 시점일 거란 말이에요. 요 시점. 요렇게. 요 시점일 거라고. 요 시점. 여기에서 후행 스팬은 주가를 하방 돌파를 했다고. 여기에서 이만큼. 하방 돌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양운이 아니지. 음운이 아니지. 떨어지는 하방 추세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하방으로 내려와 주고 있지만 근데 좀 돌려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양운이잖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아직까지. 음운으로 바뀌어지는 요 구간. 이제 막 바뀔락 말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음운이 아직까지 뭐 상방에서 지금 15분봉 차트인데요, 이게. 만약에 쭉쭉 내려와 주면서 음운이 저항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좀 하방으로 우리가 볼만합니다. 근데 어차피 조금 있다가 여기가 뭔가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게 일목균형표 하나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또 뭐 그것만 보는 게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평 매물대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지 보는데 이 매물대가 어저께부터 이어진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어제부터가 아니라 사실 그저께부터 이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어떤 수급에 대한 변화 지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또 하면 여기서 지지를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추격을 들어가진 않는 거지 사실은. 구름대도 너무 멀고.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의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좀 봤는데 이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 만한 구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구간들. 자, 보자고요. 자, 여기 후행 스팬이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게 보통 26일 앞이니까 자, 봐봐요. 이게 26일 앞이 되려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26. 이 정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서 엄청나게 강한 양봉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 전환선과 기준선이 완벽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방에 있다가 기준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정배열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구름대가 어떻게 됐어요? 구름대가 상방으로 크게 돌파가 됐죠. 주가가. 돌파를 했죠, 여기서. 후행 스팬도 어떻게 됐어요? 이 앞에서, 전에서. 여기가 돌파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이 앞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게 바로 26 차이가 나니까, 요렇게. 이만큼 이제 26이기 때문에. 딱 26 나오잖아. 이렇게. 26.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딱 보면은, 양봉이 나오는 요 순간,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매수를, 일목만 봤을 땐 요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갈 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쭉 가죠. 그러니까 일목은 이러한 부분이 약간 실전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정확하게 26일 전이잖아요. 26일 전. 이렇게. 26일 전이잖아요. 26일 전. 후행 스팬이 만약에 주가를 어느 정도를 엄청나게 돌파를 이렇게 했다면 바로 이 구간, 요 지점에서 후행 스팬이 돌파를 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변화를 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26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후행 스팬이 변화를 하면
현재 있는 주가도 뭔가가 변화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가장 후행스팬의 파워풀한 어떤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거시기 그 전환선과 기준선의 상방.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양운일 때, 그리고 구름대가 상방 돌파될 때까지 그 세 가지 요인만 좀 더 보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전 계단식 하락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선행 스팬이 먼저 보이고 후행 스팬은 나중에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주가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죠. 26일 전이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지금 여기 있다면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선행 스팬이 여기까지 보이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선행 스팬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계단식의 모양을 띌 때가 있어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계단식이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각져서 이렇게 막 구름대가 이런 식의 양운이 될 때가 있다고. 내려올 때는 반대로 이런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면서 밑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름대가 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각져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의 굉장히 급격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급격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이제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격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실제로 여기 좀 이렇게 깍깍깍깍 딱딱딱 각 잡고 내려와 주니까 이렇게 각 잡죠. 이렇게. 근데 선행 스팬이 여기서 보인다면 주가는 실제로 여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여기라면 주가는 여기란 말이죠.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각 잡은 선행 스팬을 보고 하방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각 잡은 걸 보고 이 지점에서부터 하방으로 더 갈 수 있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26일 전에 여기서 하방으로 갈 수 있겠는데 여기 보고 여기에 지금 26일 전 여기거든요. 여긴 변화가 좀 일어났네요. 그죠? 근데 앞서의 세 번은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게 추세를 잘 탈 때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럴 때도 있고. 자, 잠깐만요. 자, 이럴 때는 한번 볼까? 이럴 때. 이제 후행 스팬 잠깐 지워놓을게. 이거는 그냥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다 지워놓고 보자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가 26일 전을 한번 보자고요. 26일 전을 보면은 계단식 딱 여기가 나왔을 때 이런 지점들 26일 전 여기네, 그지? 여기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여기도 뭐 잠깐만요. 다른 구간을 좀 보자. 좀 명확한 구간 없냐? 이런 구간 너무 명확하지, 그치? 딱딱딱딱딱, 그지? 딱딱딱 계단 줬잖아. 26일 전에만 보자고. 여기서부터 26일 전 이런 구간, 26일 전 여기죠. 이 구간. 여기서부터 급등에 대한 징조가 보이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26일 전. 여기. 급등에 대한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건. 26일 대략적으로 봐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미 지금 계단을 막 여기까지 보고 있단 말이야. 막 딱딱딱딱딱. 그러면 조금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급등에 대한 징조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구간인 것이죠. 이게 계단이 나오죠. 딱딱딱딱딱 이렇게. 항상 이런 구간들 좀 명확한 계단이 되면은 항상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 이런 구간 너무 무섭죠. 이런 거 너무 무섭거든요. 이런 거는 깨매한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딱딱딱딱 이렇게 각 잡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특히 이런 거 미쳤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런 데서 딱 26일 전에 보라고. 26일 전. 이런 데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에서. 이거 급등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 계단을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가 아닌데 여기쯤에서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쯤에서라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 그러면 이제 이거 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여기도 너무 좋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26일 전 이런 데서도 보면 26일 전 이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26일 전 이런데. 이런 구간 전부 다 이제 급등에 대한 징조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 이런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좀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름대를 계속 보시고 계시다 볼 때.
잘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여기가? 여기 볼까요? 이게 26일 전이라고 치면은, 봐보세요, 여기서 26일 전. 보라고. 여기까지만 딱 봐봐요. 이게 안 보여요, 여기까지가? 주가, 여기 앞에는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라고 봐. 이 앞에는, 이건 없는 거야, 이거는. 없는 거야. 주가가 딱 여기까지만 되어 있다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 네모가 안 보여? 이 계단이 왜 안 보여? 보이지? 아니,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안 보이세요? 이게 지금 그림자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라니까. 선행스패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먼저 가 있다고,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먼저 가 있다고, 이게. 선행스패는 이렇게 앞으로. 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방은 지금 약간 좀 계단이 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좀 불명확하긴 한데, 아까처럼 확실한 어떤 계단이 된다면, 여기서 보이잖아요, 바로. 이 26일 전을 제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이 구간이었나? 어디였어?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게 왜 안 보여, 이게? 이게 안 보인다고. 여기서 26일 전을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앞에 여기 주가는 없어요. 없다고, 여기는. 없어. 선행스팬이 여기까지 보여. 내 주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조금 눌림이 나오지. 하지만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이런 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런 구간들은 말고, 이런 건 말고, 명확하게 딱딱딱 각이 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딱딱딱딱딱딱딱. 그러니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여기 26일 전이면은, 여기서부터 봐봐요. 26일 전이면. 한참 전이에요. 26일 전이면. 급등이 나오기 한참 전이란 말이야. 이런 구간이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구름대가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26일 전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주가는 이 앞에 주가는 없어. 지금 여기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름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주가는 없는 상황. 이 구름대가 변하진 않아요. 여기 앞에 주가가 없다고. 지금 앞에 네모치는 없는 거야. 지금 내 주가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데, 네모가 먼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급등에 대한 징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어쨌건 이건 뭐 참고를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목 구름대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뭐 이렇게 각을 즐기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중간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지만,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것도 뭐 계단 아닙니까? 이런 말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좀 명확하게 나오는 구간들이 있다고. 그런 구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막 횡보했을 때 말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떠한 추세를 탈 만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계단식이라면 상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자, 그 다음은 넘어갑시다. 이건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건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구름대 아래 가격이 위치할 때,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응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써 드릴게요. 전환선은 빨간색, 기준선은 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은 회색.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보라색. 요 세 가지 후보. 전빨 기회 후보. 자, 여기에서 전환선이 이제 하방 추세로 넘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의문이 돼야 되겠지. 여기부터가 의문이네. 그지? 여기부터가. 이 앞쪽에서는 그냥 횡보 구간이니까 빼고, 변화가 나올 때.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여기서부터 역별이 됐죠. 하방으로 쭉.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그지? 후행 스팬이 26일이라고 쳐봐요. 여기가 지금 후행 스팬이 주가를 하방 돌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부터 26일 다음이면은 요 정도가 돼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그지? 요 정도. 근데 아직 양운이야. 이거 양운이라 좀 들어가기 그런데, 그럼 기다려. 여기까지 기다려. 의문 됐네? 역시나 역별에다가 후행 스팬이 쭉쭉쭉 내려와 주고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수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완벽한 변화점은 사실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부터 어떤 맥을 뚫고 내려간다는 과정이 나왔을 때, 여기지, 사실은. 이 수평 매물대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수평 매물대를 하방을 완전하게 뚫는 지점도 바로 이 구간이에요, 사실은. 이 구간. 의문이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이 사이에서. 일목을 봤을 때 이 네 가지 요건이 여기에서 바로 충족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그러니까 일목 하나만 봐도, 물론 우리가 일목 하나만 보지는 않아요. 그지? 일목을 보더라도 제가 파동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기초 이론이 되는 것들, 엘리어트에 이어서 지금 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보는 우리가 또 다른 기준선들도 많이 있고, 중심선들도 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일목도 보고, 뭐 엘리어트도 보고, 파동이 뭐 카운팅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어트 같은 것들은 뭐 파동이 그냥 병신 같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무조건 파동을 내가 세겠다고 덤비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파동이론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 혹은 그래서 여기 엘리어트에서도 조정파동이라는 걸 배우고, 조정파동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고, 항상 우리 형편 좋게 패턴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 항상 맞아 떨어진다면 장이 너무 쉽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쉬우면 남들도 쉬워요. 그러면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어떻게든 어렵게 만든다고.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우리가? MACD도 보고, 그러니까. MACD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보잖아요. MFI도 보고, 머니플로우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리버스 신호 같은 것도 보고, 제 차트에 있는 어떤 신호도 보고, 오실레이터도 보고, 스토캐스티도 보고, RFI도 보고, RSI도 보고, 스토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그날 맥이 되는 맥점들, 시가와 종가, 그 다음에 이걸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뭘 봐요? 뭐 D마크도 보시고, 피벗도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걸 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건 어떻게든 간에 보려고 하죠. 그지? 간단하게나마.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피보나치. 피보나치 변동성에서 황금 비율.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실제로도 잘 맞지. 황생이랑 나스닥에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 이런 맥점들. 그러니까 항상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는 뭘 플러스 해야 되냐면, 이 파동이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플러스 수평 매물대를 무조건 이용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 순간에 이 파동이론은 완벽하게 파워풀한 메소드로 완성이 됩니다. 이 수평 매물대, 이 수평 매물대를 잡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바로 이런 맥점들을 개인이 얼마만큼 잘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시가와 종가 뭐 당연히 봐야 되고, 이 D마크를 이용하든 뭐 피벗을 하든 뭘 지랄을 하든, 이제 뭐 피보나치를 보든 뭐 중심선을 보든 일목균형표 중앙선을 보든 뭘 하든 뭐 42 기하평균을 보든 MACD 중심선을 보든 뭘 봐도 상관없어. 어쨌거나 중심선과 수평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어떤 파동의 변화점, 전환점, 그리고 어떤 변화점들을 어디를 이탈하는 순간 변화가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이 파동이론과 이런 거 항상 이게 찰떡궁합입니다. 이거 무조건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어쨌건 오늘은 어떠한 이 파동이론의 한 개념으로서 이 지금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러니까 일목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뭐 다른 지표들 봐서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좀, 여기서 뭐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되고 MACD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일목균형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기본 개념에서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다른 보조 지표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알고 있다 보면 이제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저거 일목으로는 매수인데 볼린저 밴드나 뭐 딴 거 MACD 봤을 때는 매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수평 매물대를 보니까 일목이 매도인데 그래 좀 그냥 기다려보자,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일목도 좋은데 MACD도 좋고, 이거 내가 제시한 맥점, 내가 생각한 맥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고, 수급도 굉장히 빨라지고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매수인 거죠. 옳다구나, 매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은 일목 위주로만 좀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다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기지. 의문이 됐을 때 여기인데, 변화점은 사실은 요 수평 매물대 여기서 끊기는 순간 여기라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사실은 매도 결정. 좀 더 고수라면 좀 더 앞에서 볼 것이고, 그지? 근데 우리가 일목만 보더라도 최소 늦어도 여기에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쭉 보면서 예를 들면 여기가 근데 뭐 일봉상 뭐 21선이다, 아니면 뭐 61선이다, 아니면 뭐 전날 여기 저점이 여기 있다. 뭐 5일 차트인데요. 뭐 전날 저점이 72다. 그러면 뭐 72까지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72까지만 보더라도 뭐 7, 80틱 되니까. 난 7, 80틱도 싫다. 그러면 나는 뭐 30틱만 보겠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이런 구간에 타점을 들어갈 만한 것이 바로 실력이다.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확실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기준에서 들어가는 그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실력이 들어가는. 내 틀릴 수도 있어. 틀리면 다음에 왜 틀린지 복귀를 하면 되죠, 이제.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또 하나의 예예요. 이거는 이제 유로 차트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시죠.
아, 잡아보라고 하면 못 그리겠구나, 그제?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양운. 여기서부터 양운이죠. 쭉 양운이지. 양운인데, 여기 양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 들어갈 자리는 여기부터만 보는 거지, 그지? 이 앞쪽에서는 무시하고. 자, 양운인데, 여기에서 26일 전. 이거 뭐 자세하게 세면은 모르겠지만, 얼추 10, 20. 요 정도 된다고 쳐요. 여기가 지금 후행 스팬이, 자, 여기가 주가를 상방 돌파를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6은 넘을 것 같고 한 30몇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여기가 돌파가 됐을 때 내 주가는 여기쯤 와 있을 거라고 여기쯤. 근데 지금 양운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보류야. 여기까지는 보류. 아까 매도 들어갈 때랑 비슷하지. 여기서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잘 봐요. 빨간색의 전환선은 이렇게 되어 있죠. 회색은 기준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울기가 플러스고 전환선이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지. 모든 조건이 괜찮아. 양운이 되고 여기서 후행 스팬의 앞에서 바로 전에 한 요정도 됐을 거야. 요정도에서 아마 돌파가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그래서 플러스로 아마 여기쯤에서부터 들어가면 될 겁니다. 여기쯤부터 이렇게 요 근처 라인에서 이 양운 음운일 때 들어가는 것도 사실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운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좀 눈치를 보다 보면 나중에 또 뭐 이런 들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사실은. 그지?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일목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장의 분위기도 보고 빠르기도 보고 다른 지표들도 보기 때문에 여러모로만 여기쯤에서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그지? 거기다 시황까지 보잖아요. 우리가 사실 시황하고 그날 장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보고 지표도 보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변수들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건 지금 일목만 봤을 때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그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후행 스팬과 전환선, 기준선의 관계. 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6.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다 이제 후행 스팬의 활용법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후행 스팬이 하단으로 돌파해준 요 구간. 하단으로 돌파해주는 구간만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후행 스팬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26일 앞이 어디예요?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뚫었어. 뚫었네. 이게가 뭔가가 변화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얘기지. 보통 후행 스팬이 이렇게 주가를 한번 돌파를 하잖아요. 요 지점이 균형점 혹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양운이잖아. 이거는 만약에 아까 전에 네 가지 요건에는 맞지 않네요. 근데 여기부터는 들어갈 수 있었겠네. 근데 너무 늦긴 한데 어쨌건 이게 지금 균형점과 전환점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돌파가 됐잖아요. 26일 뒤면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전환점이라는 건 뭐예요? 패턴이 변화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자, 앞에서 올라왔던 패턴이 어디예요? 여기서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횡보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하방으로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었네요. 그죠? 단기 상승하고 있다가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되어 가는 변화점은 물론 여기가 변곡이긴 하지만 변곡과 변화점은 달라요. 전환점은 달라요. 이건 변곡이고 고점이라고. 여기는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 잡는다면 이건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패턴이 변화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지. 여기에 지금 맥점이 뚫고 내려가준 요 구간. 이 구간을 잡는 게 후행 스팬이 잡아준다는 얘기지. 물론 후행 스팬을 보지 않고도 잡죠. 우리는 여기 지금 맥이 있기 때문에. 이 맥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저 후행 스팬이 뚫는 것과 뭐 비슷한 어떤 현상을 보기 때문에 저걸 굳이라 후행 스팬을 제가 차트에다가 넣어놓지는 않죠. 복잡하기만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 맥을 뚫고 내려가는 패턴의 변화점입니다. 이게 패턴의 변화점. 후행 스팬이 뭔가를 이게 돌파한다는 건 패턴의 변화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차트를 보다 보면은 굳이라 후행 스팬을 넣지 않아도 패턴이 변화되는 지점을 잡을 수 있으면 후행 스팬을 안 넣어놔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지점을 변화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도 내려왔다가 여기가 변곡이잖아요. 우리는 이 변곡은 몰라요. 근데 여기죠. 여기. 후행 스팬이 돌파해준 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앞쪽은 여기지. 여기가 돌파가 되는 요 순간. 요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구나. 얘가 바로 균형점이고 전환점이구나. 전환점.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수렴권의 패턴이었잖아요. 이렇게. 역피자였잖아요. 역피자. 이렇게. 수렴권이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상방으로 전환이 됐죠. 상방 추세로. 뭐 이렇게 많이 가진 못했습니다만 고점에 또 걸리긴 했네요. 근데 어쨌건 여기 패턴은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상방 N자형으로 잘 올라와주는 패턴이 됐죠. 전환이 됐죠.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수렴권에다가 이런 패턴이 이렇게 P자 형태였다가 N자형으로 변화를 했지, 그지? 여기부터는 또 변환점이네, 그지? 여기부터는 또 변환점. 그러니까 이런 변화점들을 잡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수행 스팬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전환선은 현재 균형, 기준선은 현재 단기 추세를 나타내고, 이건 뭐, 전환선은 뭐, 당연히 뭐, 단기 추세를 나타내지만, 선환스팬 1, 2는 현재까지의 장단기가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저항, 지지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단기 매수세가 강하면 양운, 단기 매수세가 강하면 운운. 뭐, 이게 좀 어렵게 썼는데, 결국에 의문이면은 매도를 들어가야 되고, 양운이면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과 기준선은 결국에 단기 추세 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배열이 되면서 상방으로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고 양운일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실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쓴 거예요. 후행 스팬은 앞에 네 가지 요소들을 보고 판단한 대세 국면을 과거의 가격과 비교해야 증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순히 가격 26일 뒤로 보낸 것에 불과하지만 일목사의 연구에 의하면 후행 스팬 강력한 거 파동론, 시간의 세 가지가 이뤘을 때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5가지 요소들은 각각 혼자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문을 결합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고 최대한 채취를 활용한 지표 인지라 캔들의 시간을 오랜 시간 연구의 함.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렵지만 사람마다 활용 방법도 다 다르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지표다. 요 얘기를 이렇게 잘 써놓은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2시간 동안 한 건데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빨리빨리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았나요? 자, 건선빠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는 1시간 반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아니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만에 딱 끝났네. 그지? 9시 반부터 지금 1시간 딱 26분 걸렸거든요. 지금 진짜 저는 난리무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1시간 반이야. 그지? 조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요거를 제가 전체 동영상도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썼던 엘리어트 관련된 내용들도 일단은 전체적인 걸 올려드리고 나중에 좀 편집을 해서 또 올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풀 동영상을 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은 저 방송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옛날에 제가 올려놨던 내용도 있어요. 일목균형표 또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가 설명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제가 쉽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